여러분, 지금처럼 보일러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온 집안이 따뜻해지는 세상이 아니었던 500년 전 조선의 겨울은 과연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한반도는 소빙하기라 불릴 만큼 매서운 추위가 몰아쳐 한강이 바닥까지 깊게 얼어붙고 집안의 물그릇이 쩍쩍 터져나갈 정도의 혹한이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야외에 서 있던 군사의 갑옷이 몸에 얼어붙거나 붓끝에 먹물이 얼어붙어 정사를 돌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니 그 위력이 짐작하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300개가 넘는 정각과 무려 3,000칸이 넘는 방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대한 경복궁은 대체 어떻게 그 가혹한 추위를 이겨냈을까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장작 비용, 그리고 단 1도라도 왕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사투를 벌였던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그 뜨거웠던 겨울나기의 비밀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의 가장 뜨거운 기술이자 가장 차가운 계절을 버텨낸 지혜, 궁궐의 겨울나기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조선시대는 전 지구적인 기온 하락이 이어졌던 가혹한 소빙하기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한여름인 음력 5월에 눈이 내리거나 서리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기후가 변덕스럽고 혹독했죠. 이 가혹한 추위 속에서 왕과 왕비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궁궐을 데우기 위한 난방비는 누가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것을 넘어 국가의 근간인 왕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설계된 조선왕실의 치밀한 겨울 생존 시스템,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입니다. 약 100평 규모의 이 거대한 공간을 데우기 위해 무려 6개의 아궁이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궁궐에서 1년간 사용하는 장작의 양만 해도 약 700톤에서 830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짐작이 가시나요? 산더미 같은 장작을 지게로 수만 번 날라야 했던 셈이죠. 당시 온돌 한 칸을 데우는 땔감 비용이 일반 백성의 하루 품삯과 맞먹었다고 하니 지금 우리네 가스비 걱정은 양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왕실에서 사용한 땔감은 연기가 적고 화력이 오래가는 최상급 참나무 위주였는데 이 귀한 장작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8도의 산에서 나무를 베어 배와 수레로 쉼없이 실어 날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장작은 시탄고라는 전용 창고에 산처럼 쌓여 엄격히 관리되었으며 매서운 추위가 닥치면 궁궐 전체를 데우기 위해 수백 명의 인원이 밤낮 없이 불을 지폈습니다. 왕실의 품격 있는 온기 뒤에는 이처럼 엄청난 국가적 예산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린 백성들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엄청난 장작을 단순히 태우기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현대 공학자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정교한 열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바로 고래라고 불리는 온돌 밑바닥의 미로 구조입니다. 불길이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 열기가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아궁이와 가까운 곳에는 아주 두꺼운 구들장을 놓아 열기를 저장하고 연기가 나가는 끝부분으로 갈수록 얇은 돌을 깔아 식어가는 열기까지 알뜰하게 방 안으로 전달하는 고도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열역학적 설계 덕분에 한 번 불을 제대로 떼면 아랫목은 장판이 까맣게 탈 정도로 뜨거웠고 그 온기는 다음 날까지 은은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가두고 분배했던 조선의 독보적인 하이테크 기술이었습니다. 이 온도를 조절하는 아주 특별한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화방인이라 불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불을 지피는 사람이 아니라 날씨와 바람의 방향을 읽고 아궁이의 화력을 조절하는 난방 기술자였습니다. 불꽃의 색깔만 보고도 방 안의 온도를 맞췄다고 하니 오늘날의 스마트 홈 시스템 역할을 사람이 직접 했던 것이죠. 특히 왕의 잠자리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막중한 임무였습니다. 만약 아랫목이 너무 뜨거워 왕이 잠을 설친다면 이는 곧 관리 소홀과 불충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이들은 밤새 아궁이 앞을 지키며 화력이 강한 참나무와 은은한 열기를 내는 소나무 장작을 적절히 섞어 쓰는 등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부풍이 몰아칠 때면 연기가 역류하지 않도록 아궁이 입구를 미세하게 조정하던 그들의 숙련된 감각과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조선 왕실의 안온하고 평온한 밤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궁궐을 거닐다 보면 굴뚝이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특히 자경전의 십장생 굴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죠. 그런데 이 굴뚝이 왜 건물 본체와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단순히 화재를 막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아궁이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연기가 방바닥을 지나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도라 불리는 긴 지하 통로를 거치며 남은 미열까지 탈탈 털어 건물 전체의 지열을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열효율 전략이었습니다. 연기는 밖으로 빼고 열기만 가두는 이 기술이야말로 조선의 하이테크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굴뚝이 정원의 담장이나 장식물처럼 보이게 설계되어 연기가 배출될 때 마치 구름이 신선히 사는 공간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용적인 난방 시스템의 수준 높은 시각적 미학까지 결합한 우리 조상들의 천재적인 설계 감각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 가렛목에 발을 쏙 집어넣던 기억나시나요? 입공기는 코끝이 찡하게 차가운데 등어리는 지글지글 끓던 그 오묘한 조화 말입니다. 조선의 왕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온돌은 바닥을 데우는 데는 탁월했지만 천장이 높고 창호지가 얇은 궁궐 구조상 사방에서 스며드는 외풍까지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왕들은 방 안에 보료를 두껍게 깔아 온기를 가두고 겹겹이 병풍을 쳐서 차가운 공기의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심지어 침소 주위에 비단 커튼인 장모를 쳐서 텐트처럼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체온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왕실의 삶도 밤이 되면 이 작은 온기 주머니 속에서 추위와 치열한 사투를 벌였던 셈입니다. 옷차림은 또 어땠을까요? 겨울이 되면 왕실 여인들은 솜을 두툼하게 넣은 누비옷을 여러 겹 껴입었습니다. 특히 가도디라 불리는 모피 코트는 당시 최고의 사치품이자 하이엔드 방한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꼽힌 단비 가죽 가옷은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 오직 왕과 고위 관료들만 허락된 특권이었죠. 얼마나 귀했는지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 수십 마리의 단비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머리에는 볼을 감싸는 남바위나 풍차, 조바위 같은 방한모를 써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뒤에 겹겹이 껴입은 솜과 가죽, 그리고 무거운 가채까지 견뎌야 했던 왕비들의 우아한 모습 뒤에는 혹독한 겨울을 버티기 위한 눈물겨운 인내가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왕이 궁궐 산책을 나갈 때 꼭 챙기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화로, 오늘날의 손난로입니다. 굴이나 노쇠로 만든 작은 그릇 안에 숯불을 담아 비단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이것이 왕의 체온을 지켜주는 휴대용 핫팩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화로 안에는 연기가 나지 않고 화력이 오래가는 최고급 백탄을 사용했는데 이는 왕의 옷의 매캐한 냄새가 배지 않도록 배려한 과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겨울철 야외 행사가 있을 때면 신하들도 품속에 이 작은 화로를 소중히 품으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군사들에게 화로를 하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백성의 삶을 돌봐야 했던 왕에게 이 작은 화로는 단순한 난방 도구를 넘어 고단한 정무 속에서 잠시나마 온기를 전해주는 따뜻한 위안이자 통치의 동반자였을 것입니다. 몸을 겉에서만 데운 것이 아닙니다. 속까지 뜨겁게 달궈줄 보양식도 필수였죠. 대표적인 것이 타락죽입니다. 우유가 매우 귀했던 시절, 송아지가 먹을 우유를 조금씩 나누어 얻어야 했기에 타락죽은 왕과 노쇠한 왕족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자 보약이었습니다. 내의원에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왕의 기력을 보충하고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성껏 우유와 쌀을 갈아 이 죽을 올렸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는 전약이라는 궁중 젤리도 즐겨 먹었습니다. 동짓날 임금에게 진상되던 이 전약은 소가죽을 고운 아교의 대추, 계피, 생강 등 따뜻한 성질의 약재와 꿀을 넣어 굳힌 음식입니다. 오늘날의 테린이나 묵과 비슷한 쫀득한 식감을 가졌는데
입안에서 퍼지는 알싸한 한약재의 향은 몸 안에 찬 기운을 몰아내고 혈행을 개선해 체온을 1도라도 더 올리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겨울용 천연 비타민이었던 셈입니다. 겨울 보양식 하면 신설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로가 달린 그릇에 고기와 채소를 넣고 즉석에서 끓여 먹는 이 음식은 보기에도 화려하지만 식사 내내 따뜻한 국물을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본래 입에 즐거움을 주는 탕이라 하여 열구자탕이라 불렸던 이 음식은 연산군 시절 정계에서 물러난 선비가 산속에서 화로 하나에 온갖 재료를 끓여 먹으며 신선처럼 지냈다는 전설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동짓날에는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다는 믿음 아래 팥죽을 쑤어 나누어 먹으며 애군을 방어하고 온기를 나눴습니다.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처럼 왕실에서도 팥죽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추운 겨울을 백성들과 함께 이겨내자는 약속이자 공동체의 안녕을 비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사극들을 보면 궁중 주방인 소주방의 분주한 모습이 자주 나오죠. 하지만 그 화려한 영상미 뒤에는 시린 현실이 있었습니다. 수라간 궁녀들은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식재료를 씻고 다듬어야 했습니다. 임금님의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위해 수많은 무수리와 궁녀들의 손끝은 늘 발갛게 얼어터져 있었고 동상에 걸리는 일도 부지기수였죠. 재미있는 점은 정작 이들이 일하는 주방 바닥에는 온돌시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온기를 위해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도 정작 그 불을 관리하고 음식을 만드는 이들은 매캐한 연기와 발을 내는 추위 속에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온기 뒤에는 이렇듯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과 고충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추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왔지만 그 추위를 막는 비용과 온기를 누리는 권리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왕과 왕비는 뜨끈한 온돌방에서 지냈지만 하급 관리나 궁녀들의 방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땔감이 부족할 때는 작은 화로 하나에 의지해 긴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밤새 궁궐을 지켜야 했던 병사들은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경계 근무를 서야 했죠. 실록에는 겨울철 추위 때문에 순찰하던 병사가 동상을 입거나 쓰러졌다는 안타까운 기록도 종종 보입니다. 당시 궁궐의 땔감 배정은 철저한 계급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지위가 낮은 이들의 방에는 온기가 충분히 닿지 않아 방 안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추웠다고 합니다. 어떤 궁녀들은 살을 파고드는 한기를 이기기 위해 동료들과 서로의 등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며 기나긴 겨울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에는 이렇듯 누군가의 시린 희생과 고충이 켜켜이 쌓인 삶의 편린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궁궐의 또 다른 적은 바로 화재였습니다. 온도를 많이 떼다 보니 불이 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대에는 멸화군이라 불리는 오늘날의 전문 소방관들을 조직해 24시간 궁궐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물을 담는 통뿐만 아니라 지붕 위의 기와를 걷어내는 도끼와 갈고리를 들고 화마와 싸웠던 조선의 진정한 영웅들이었죠. 또한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보관하는 석빙고 관리도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매년 한겨울이면 한강의 얼음 두께가 7치, 약 21cm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취했는데 이 채빙 작업은 추위와 사고의 위험 때문에 백성들이 가장 기피하는 고된 부역 중 하나였습니다. 얼음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한제까지 지낼 정도로 간절했던 얼음 채취, 한여름 왕실의 시원한 음료를 위해 겨울 내내 얼음장 같은 강물에서 땀 흘렸던 백성들의 노고야말로 조선 왕실이 누렸던 겨울과 여름의 실체였습니다. 조선 궁궐의 겨울은 단순한 계절의 흐름이 아니라 백성들의 정성과 기술자들의 지혜가 집약된 거대한 생존 시스템이었습니다. 땔감을 조달하는 백성의 고단함, 온도를 설계한 장인의 정교함,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이들의 정성이 모여 왕실의 온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따뜻한 온돌방이 수백 년 전 궁궐에서부터 다듬어지고 전해 내려온 소중한 유산이라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서양의 벽난로가 공기만을 데우는 직화 방식이었다면 우리의 온돌은 구들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열을 저장하고 서서히 내뿜는 추결의 미학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난방 방식은 한국인 특유의 좌식 문화를 탄생시켰고,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에너지 효율의 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굴뚝 끝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연기 속에는 가혹한 추위를 이겨내려던 공동체의 사투와 그 과정에서 피어난 따스한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입니다. 올겨울, 여러분의 방바닥은 따뜻하신가요? 따뜻한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실 때 오늘 들려드린 조선왕실의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수많은 조상의 지혜와 노고, 이에서 피어난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서구의 벽난로가 주로 대류를 통해 공기를 데운다면 우리의 온돌은 전도와 복사열을 이용해 몸의 근원부터 따스하게 어루만져주는 과학적이고 정서적인 위로입니다. 이 뜨끈한 온기는 수백 년 전 왕의 체온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 지친 우리의 하루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조선의 온돌처럼 언제나 따뜻하고 넉넉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